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일단 쓰레기 투기와 해양 오염이란 주제고요. 그래서 일단 주로 이제 바다 오염 뭐 이런 거랑 쓰레기 발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진행할 건데, 일단은 제가 뭐 러버덕 사건이라고 이름을 그냥 붙여놨는데,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뭐 그림처럼 바닷가로 엄청나게 많은 러버덕 인형들이 몰려온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묘한 분위기를 내서 엄청나게 많은 노란색 오리 장난감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 걸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뭐 아무튼 좀 신기하고 묘한 그런 사건인데, 뭐 간단히 얘기해서 해변가에 다량 이제 오니 인형들이 이렇게 발견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닷물을 뭐 바다 멀리서 이제 바닷물을 타고 엄청난 양의 이제 러버덕이 물려온 사건이고요.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오리 인형들이 바다를 타고 되게 멀리서 이제 온 약간 어떻게 보면 기묘한 사건이죠. 근데 이게 특정 해안에서 이제 발생한 게 아니라 되게 세계 여러 해안에서 이런 오리 장난감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 그거를 설명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뭐 플라스틱 오리의 여행 뭐 이렇게 써 있죠. 1991년 중국에서 이제 해외 수출할 용도로 이런 뭐 오리 장난감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컨테이너선에 실어가지고 이제 수출하려고 배 타고 보내고 있었는데, 홍콩에서 출발해서. 근데 갑자기 이제 폭풍우를 만납니다. 예, 폭풍우를 만나면서 얘가 우르르쾅쾅하면서 컨테이너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들이 이제 떠다니다가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이게 우연히 열리게 되면서 이 컨테이너 안에 실어있던 엄청난 양의 이제 오리 장난감들이 바다로 유출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태평양 요 어디냐 서쪽 태평양 요 앞바다에서 이제 유치된 애들이, 일부 애들은 이제 해류를 따라서 이제 인도네시아나 호주 쪽에 가게 되고요. 또 남미 쪽으로도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상당수 이제 오리 인형들은 이제 태평양에서 이제 뺑글뺑글 돌면서 해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뺑글뺑글 그 안에서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오리 인형들이 이렇게 바다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해류학자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연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제 오리들은 또 이제 하와이에 이제 정착을 해서 저렇게 하와이에서 이제 칵테일 마시고 있고요. 근데 몇몇 이제 용감한 오리들이 더 여행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해협을 이제 몇몇 오리들이 지나게 되는데, 이 알래스카 해협이 이제 그 러시아랑 이제 알래스카랑 요 사이에 있는 바다거든요. 그래서 일부 오리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북극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얼어붙게 되고요. 얼음 안에 갇히게 되고요. 얼음 안에 갇힌 상태로 이제 또 계속 이제 북극해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랑 그린란드 북쪽으로 이제 지나가서 대서양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서양 쪽 지날 때 뭐 타이타닉 뭐 침몰한 곳을 지나기도 하죠. 그래서 뭐 타이타닉은 못 지났지만 뭐 우리들은 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태평양에서 얘네가 이제 처음에 바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이제 동부 해안 쪽에도 이제 발견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얘네들 여행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제 열심히 여행해가지고 이제 2007년 7월에 15년간의 여행 기간을 걸쳐서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도 얘가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 몇몇 오리들은 뭐 스코틀랜드에 도착해서 스카치 마시고 있고, 몇몇 오리들은 이제 미국 도착해서 100달러에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몇몇 오리들은 하와이에서 이제 칵테일 마시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당수의 오리들이 태평양에 갇혀서 이렇게 뱅글뱅글 쓰레기랑 같이 돌고 있고, 몇몇 이제 생물들이 이거를 이제 먹이로 해서 먹다가 이제 죽는 사고를 겪고 있다. 뭐 대충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991년 12월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가다가 1992년 1월에 이제 폭풍우를 만나서 이게 자초돼서 바다로 엄청난 양의 수의 오리 장난감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해류를 따라서 뭐 호주,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칠레, 뭐 미국, 그다음에 미국 동부 해안, 그다음에 스코틀랜드까지 간 이런 사건이고요. 이런 오리들이 이제 바다 흐름을 따라서 움직여서 어느 해안가 이제 발견되는 거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해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해류 흐름을 이제 우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이런 연구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까 미국 동부에서 해안에서 이제 발견된 러버덕에 이제 $100 현상금이 붙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해류학자가 자기가 이제 세운 뭐 가설에 따르면은 몇 년 후에 오리 인형들이 여기서 유출됐지만 요 동부 해안에 얘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이 동부 해안에서 발견되는 오리 인형들을 나에게 갖다 주면 내가 $100 주겠다. 이렇게 그게 자기 이론이 맞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현상금을 걸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약간 해안가에서 이런 오리 인형들이 발견되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평화와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발견되면은 되게 기쁘고 막 재밌고 이러니까. 그래서 또 이거에 영감을 받은 또 네덜란드 예술가인 플로렌타인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또 이게 대형 러버덕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가로 16.5m, 세로 19.2m, 높이 16.5m 이런 대형 오리덕 그 러버덕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각국을 돌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석촌호수에서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전시를 했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약간 우연한 계기로 이게 바다에 유출돼서 이런 것들이 바다에 유출되면서 되게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과 평화,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소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제 러버덕들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원래 이제 욕실에서 쓰는 장난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바다에 유출된 거고, 그 중에 러버덕이 노란 애죠. 그 이 할아버지가 이제 요 러버덕들 보면서 되게 기뻐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까 현상금 $100 걸었던 그 미국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요 러버덕이 어쨌든 자기의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을 해줬으니까 굉장히 뭐 소중한 존재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뭐 이런 해류 지도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실제 해안가에서 발견된 모습을 보면은 요렇게 생겼다고 해요. 약간 뭐 이제 뭐 이렇게 생글생글하고 샛노랗고 뭐 이런 귀여운 모습이 아니라 약간 태양빛도 많이 받아서 이제 많이 이제 색도 바래지고, 뭐 파도에 부딪히고 뭐 바위에 부딪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이 깨지고, 또 엄청나게 오염 물질도 많이 묻어 있고, 약간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사랑과 평화의 상징 뭐 이런 거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긴 모습만 봤을 때는 사실 그냥 쓰레기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바다에 유출된 쓰레기나 바다에 유출된 러버덕이나 딱히 크게 차이점이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은 똑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러버덕의 여행이 바다 쓰레기의 여행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러버덕, 그러니까 약간 귀여운 오리 장난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실제 이제 바다 쓰레기 중에 뭐 일반 그냥 플라스틱 뭐 병일 수도 있지만, 뭐 심지어 이렇게 뭐 독성 물질이나 뭐 의료 폐기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오히려 뭐 바닷가에서 이런 걸 발견했다면 당장 피해야 된다던가, 뭐 의료 폐기물 같은 걸 발견했으면 당장 뭐 병원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위험성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제 생긴 게 오리같이 생겨가지고 서로 취급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실제 이런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좀 가까운 문제인 게, 가끔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이런 의료 폐기물들이 발견된다고 해요. 뭐 주사기나 거즈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중국 같은 데서 뭐 아직까지,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만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그냥 함부로 버려지는 의료 폐기물들이 많았고, 그래서 서해 바다에서 실제로 뭐 주사기랑 바늘 이런 게 막 발견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다 쓰레기에 대한 얘기로 이번 시간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먼저 뭐 바다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바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뭐 바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먼저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물의 순환이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바다에 있는 물이 이게 태양열을 받고 이제 증발돼서 구름이 된 다음에, 구름에서 또 이제 비가 내려서 이제 뭐 하천과 지하수를 이루고, 이런 것들도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고 다시 증발되고, 약간 이런 물이 순환한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일단 물은 순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물 중에서 액체에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뭐 흐르는 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액체의 물, 수증기 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액체의 물은 비가 올 때 생성이 되죠. 비가 올 때 생성이 된 다음에 하천이나 지하수를 따라서 막 흘러요. 막 흘러다가 뭐 여기서도 물론 증발되는 양이 있지만, 일단 그냥
단순하게 그냥 표현을 해서 이제 바다까지 흘러간 다음에 바다에서 이제 증발돼서 다시 없어지는 거죠. 이제 뭐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수증기로 바뀌는 건데 이제 액체의 관점에서 보면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액체인 물은 이제 비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끝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액체인 물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얘가 흘러올 때 혼자 흘러 내려오는 법이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들 다 같이 이렇게 쓸고 내려오잖아요. 뭐 모래면 모래, 자갈이면 자갈, 돌이면 돌을 다 같이 이렇게 쓸고 내려오고 그 쓸고 내려오는 것 중에는 쓰레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여기까지 막 이렇게 올 때 바다에 올 때 바다가 물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요 육지에 있던 쓰레기들을 같이 이렇게 쓸고 바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의 종착점이 바다잖아요. 그럼 모든 쓰레기의 종착점도 결국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얘가 증발해서 다시 이렇게 순환할 수 있지만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뭐 증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바다에 쓰레기들이 쌓이게 되면서 바다에 결과적으로 뭐 쓰레기가 엄청나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국내 사례는 이제 낙동강 하구뚝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낙동강 하구뚝은 뭐 말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냥 낙동강 제일 끝에 지어진 바다랑 낙동강 사이에 지어진 댐, 거대한 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댐이 이제 1983년 9월에 착공해서 87년 11월에 준공된 그런 콘크리트 중력댐인데 이 댐이 원래 이제 딱 막음으로써 이제 담수를 확보해서 이거를 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쓰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실제 만든 다음에는 엄청나게 수질 오염이 심해져가지고 용수로 못 쓰고 있는데 대신에 새로운 이 뚝의 용도가 생긴 게 바다로 나가는 낙동강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는 쓰레기를 한번 거르는 이런 역할이 새로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여기서 이제 770톤에서 1750톤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여기 걸리는 쓰레기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인 게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쓰레기를 걷어내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 대신에.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레기까지 한꺼번에 이제 바다로 유출시킨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걸 빼고도 이렇게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하구뚝에 모여서 모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이제 뭐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 그럼 이 바다에 나간 쓰레기는 괜찮나? 우리 바다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바다의 특징을 봤을 때 일단 바다가 어마무시 엄청나게 크잖아요. 일단 뭐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라고 하고요. 또 뭐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숫자긴 한데 뭐 표면적이 3억 6,100만 킬로미터 제곱이라고 하고 뭐 평균 수심이 3.8m, 3,800m 그러니까 한 뭐 4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총 부피가 뭐 13억 7천만 킬로미터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다 보니까 과연 인간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여기 티도 날까? 약간 이런 상상을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근데 용감무쌍하게도 이런 상상을 상상해서 그치지 않고 꼭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뭐 그중에 하나 예를 가져온 게 이제 러시아의 방사능 쓰레기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뭐 러시아 정부가 버린 건 아니고요.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 연방이었다가 이게 해체되면서 이제 러시아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소련 정부에서 되게 1959년부터 1992년까지 되게 꾸준히 이런 동해나 뭐 북극해나 이쪽 쪽에 뭐 쓰레기를 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 방사능 쓰레기를. 그러니까 이게 방사능 쓰레기를 막 계속 버리다가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이게 러시아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밝혀지고 나서 이제 어쨌든 방사능 쓰레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버렸거든요. 심지어 여기 뭐 투기된 방사능 폐기물 중에서는 이제 뭐 핵잠수함 원료도 2개 정도 포함됐었다고 해요. 핵잠수에 들어가는 원자로 2개도 포함됐었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방사능 양이.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러시아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나온 이게 뉴스 보도인데 예,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볼 건데 뭐 여기 뭐 나오는 사람이 하는 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양의 방사능 쓰레기를 바다에 동해에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양을 이렇게 방사능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자연 상태랑 똑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뭐 동해가 뭐 태평양도 아니고 되게 뭐 큰 바다지만 그래도 바다 중에선 작은 바다잖아요. 근데 그런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 쓰레기 버렸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을 만큼 큰 거죠. 그러니까 뭐 방사능 검출이 안 되니까 뭐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동해 심해에는 요런 이상하게 생긴 생물이 뭐 방사능 영향 때문에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사능이 검출이 안 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로 영향이 없으니까 당연히 바다에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쓰레기가 버려져 왔겠죠. 그래서 해양 투기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19세기 뉴욕 사례를 보면은 19세기 뉴욕에서는 이제 아직 거리 유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이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그냥 거리에 버려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쓰레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주요 교통수단이 이제 자동차가 아니고 이제 뭐 마차다 보니까 말의 뭐 소변이나 대변은 물론이고 심지어 말의 시체까지도 이렇게 바다 그 거리에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고 해요. 이런 쓰레기들이 뭐 이렇게 버려져 있다가 이제 비가 오면은 같이 이제 빗물에 씻겨서 바다로 엄청나게 빠져나갔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뭐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뭐 이런 쓰레기의 주요 처리 대상은 이제 바다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서 바다에 그냥 투기해 버리는 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런 바다에 투기되는 쓰레기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많은 유명하고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하수 슬러지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처리 안 된 하수를 이렇게 뾰로롱 이게 처리해 가지고 하수를 이렇게 깨끗한 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꿀 때 여기 안에 있는 오염물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 있는 오염물질을 따로 이렇게 빼내 가지고 깨끗한 물이 된 거거든요. 그럼 얘를 빼내서 이제 깨끗한 물을 만들었으면 요 빼낸 것들은 굉장히 오염된 애들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빼내서 따로 모은 이 애들을 이제 슬러지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 시간에 이제 보여드린 침전지의 그림 봤을 때 이렇게 물의 흐름이 있으면 큰 건 깔아앉고 가벼운 건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깔아앉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만 깔아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깔아앉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슬러지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긁어서 모으면은 뭐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뭐 딱 봐도 되게 손대기도 싫고 냄새 엄청나게 날 것 같고 처리하기도 딱 봐도 어렵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오염물질의 고농축액을 보통 슬러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처리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리하기 쉽게 바다에 버리자가 돼서 이런 것들 굉장히 바다에 많이 버리게 돼요. 실제로 얘를 이제 처리하려면 얘를 말리고 땅 파서 매립하고 약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바다에 버릴 거면 그냥 얘를 퍼가지고 그냥 바다에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 비용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든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뉴욕시도 마찬가지로 그 하수 슬러지를 엄청나게 뉴욕 앞바다에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번에 버리다가 1번에 너무 버리니까 이제 너무 여기가 오염된다 해가지고 2번에 버리기 시작을 하고요. 또 2번에도 버리다가 이제 꽉 차니까 아예 3번 더 먼 곳에다가 버리기 시작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하수 슬러지를 뉴욕에서도 버렸고요. 뭐 이런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전에는 이제 각종 화학물질, 건설 자재, 뭐 가축 분뇨, 뭐 이런 슬러지 이런 걸 엄청나게 바다에 그냥 갖다 버리다가 이제 국제적인 협약을 맺어요.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그거가 맺은 이유로 이제 차례차례 이제 금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2002년도에 이제 폐산이나 폐알칼리 같은 이제 화학 물질들을 이제 버리는 투기가 이제 금지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하수도 준설 물질 그리고 건설공사 슬러지들 뭐 이런 것들 이제 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이제 정수장 슬러지가 투기가 금지가 되고 2012년도에는 뭐 가축 분뇨나 하수 슬러지 투기가 금지가 돼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뉴욕이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가축 분뇨나 하수 슬러지를 버리는 곳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배에 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버리는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된 거죠. 그다음 2014년도에 이제 쓰레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려고 원래는 했는데 이제 뭐 우리는 못 살겠다 이러면 우리 쓰레기 갈 곳이 없다 우리 다 죽으란 얘기냐 뭐 이렇게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2년 유예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드디어 이제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제 폐기물 해양 투기가 금지된 가장 마지막 나라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섬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형태로 계속 이제 해양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뭐 자연이 됐든 인간이 됐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이제 바다로 가게 돼 있는데 이 바다로 이제 쓰레기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뭐 얘네들도 어떤 이제 변화를 겪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한 3가지 종류로 나눠봤는데 하나는 일반 유기물들은 아무래도 그냥 미생물들을 먹이니까 미생물들이 바다에 사는 미생물들이 얘한테 달려들어서 얘가 먹고 그냥 없애버리겠죠. 그래서 뭐 유기물 같은 경우는 바다에 가면은 이렇게 미생물들이 해서 자연스럽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돌이나 뭐 쇳덩이들, 금속들, 뭐 이렇게 무거운 애들, 이런 애들은 뭐 당연히 물에 안 녹지만 얘가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미생물들이 분해되고 이러진 않지만 그냥 심해로 가라앉아서 그냥 없어져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의 평균 깊이가 한 4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4km 밑으로 내려가니까 거의 영향이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물에 녹지만 미생물 먹이가 아닌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물에 녹습니다.
막 처음에 물에 녹다가 근데 물에도 이제 녹링량이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일정 이상이 되면 이제 물에 더 이상 안 녹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뭐 물에 녹지 않고 또 미생물 먹이도 아니고 물보다 무거우니까 바닥에 깔아앉아요. 그래서 그냥 심해로 깔아앉아서 이 두 번째 애랑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닷물 소금의 농도가 일정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일정한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육지에서 그 지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육지에서 엄청난 양의 소금기가 그냥 바다로 흘러간 거예요. 바다로 계속 소금 성분이 계속 흘러가면은 바다에서 얘가 계속 녹았겠죠. 계속 녹다가 소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소금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소금 성분이 가도 이제 녹지 못하고 그냥 심해로 깔아앉는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바다로 쓰레기가 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처리되면 좋은데 새로운 이제 쓰레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쓰레기 같은 경우는 물에 안 녹고 미생물의 먹이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그냥 바닥에 이제 침전돼가지고 심해로 가면 되는데 얘는 심지어 물 위에 떠요. 그래서 우리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눈에 막 보여요. 막 이런 쓰레기가 뭐냐면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쓰레기들이 이제 이런 종류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플라스틱의 발명은 엄청나게 인류의 뭐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했죠. 그래서 뭐 과거를 이제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뭐 철기 시대를 한다면은 지금 시대는 이제 플라스틱의 시대라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고요. 이게 1930년대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건데 천연 재료에 비해서 이제 값싸게 구할 수 있고 모양이나 색상, 뭐 무게나 강도 같은 걸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사용성도 좋고 뭐 원하는 거 쉽게 만들 수 있고 약간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연간 2억 톤 정도의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의 장점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화학적으로 천연 소재를 대체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겠죠. 환경에 영향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무 성분을 하나 채취하려면 되게 전통적인 방식이면 그 고무나무에 이렇게 칼집으로 막 흠집을 내가 얘한테 상처를 내 가지고 수액을 이제 모은 다음에 그 수액을 이렇게 막 가공해 가지고 고무를 만들었으면은 이제는 뭐 석유화학 제품으로 이제 화학적으로 꽁짝꽁짝 해 가지고 이제 고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화학적으로 천연소재 대체하다 보니까 자연 보호도 되고 뭐 값싸게 물건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요. 부식에 강하고 분해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되게 오래오래 튼튼하게 잘 쓸 수 있어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제 플라스틱들이 우리 사용할 곳곳에 정말 넓게 쓰이고 있는데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 단점이 이 플라스틱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런 플라스틱의 장점이었던 것들이 플라스틱을 이제 버려야 되는 입장이 되면 그대로 단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화학적으로 얘가 천연 소재를 대체하다 보니까 얘가 천연 재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각할 때는 되게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온다. 뭐 다이옥신 같은 발암 물질이 나온다던가 뭐 매연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던가 이런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소각해서 버릴 수가 없어요. 소각해서 버리지 못하니까 그냥 땅에 넣고 매립하려고 하는데 얘는 매립을 해도 썩지 않습니다. 워낙 이게 부식에 강하고 분해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매립해서 썩지도 않고 생물학적으로 분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쓸 때는 얘가 튼튼하고 굉장히 분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얘를 버릴 때가 되니까 이런 것들 모두 하나하나가 단점이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썩지 않는 쓰레기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잠깐 그냥 플라스틱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최초의 플라스틱은 알렉산더 파크스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통 이제 플라스틱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이제 플라스틱 파크 신이란 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플라스틱을 발명하게 된 계기 자체가 재밌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뭐 덕후가 역사를 바꾼다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엄청난 당구 덕후였나봐요. 그러니까 당구 매니아였나봐요. 그래서 당구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당구는 굉장히 부자들만 즐길 수 있는 고급 스포츠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당구를 치려면 당구 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구 공을 지금은 플라스틱이지만 그때는 플라스틱이 없으니까 당구 공을 이 코끼리 상아로 만듭니다. 이 당구공을 코끼리 상아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되게 귀족들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싼 값으로 당구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연구해가지고 개발한 게 이제 파크신이라는 최초의 플라스틱이고요. 이거를 이제 1862년 영국 박람회 때 이제 내보여가지고 동메달도 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해보려고 이제 공장도 짓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일단은 뭐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아직 강도가 약해서 이제 잘 부서지기도 했고 또 공장에 불까지 나면서 이제 사업적으로는 폭삭 망해서 뭐 잘 안 된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이제 천연 재료랑 인공 재료 이제 혼합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었다고 해요. 뭐 이것 자체는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발전된 형태로 이제 향후 이제 그 개발되는 플라스틱에 영향을 주는데 제일 처음 이제 그 다음으로 발전된 게 이제 셀룰로이드, 뭐 파크신이 약간 발전된 형태라고 하고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영화 이제 필름이나 뭐 영화나 뭐 사진 찍을 때 쓰는 옛날에 쓰던 필름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기타 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쓴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피크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기타를 좀 튕긴 데 쓰는 저 피크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이제 베이클라이트라는 최초의 합성 수지인데 옛날에는 천연재료랑 인공재료를 합쳐서 만들었으면은 이거는 이제 인공재료만으로 만든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사람이 이제 만든 거고요. 실제 요런 뭐 전화기나 뭐 담배 파이프나 요런 데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플라스틱이 이제 본격적으로 널리 쓰인 건 사실 이런 비닐봉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폴리에틸렌이 이제 포장재로 많이 쓰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다음에 이제 나일론인데 나일론은 원래 이제 군수물자로서 이제 낙하산 만드는 데 썼던 재료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에도 들어오면서 이제 여자들 스타킹 만들 때 이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플라스틱이 이제 전쟁 시 군수물자로 많이 활용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일회용품이 등장하면서 쓰레기 양을 엄청나게 늘리는데 이제 기여를 하는데요. 뭐 일단 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1955년 8월 1일에 이제 라이프지라는 그 잡지에 사용된 기사인데 그냥 그림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다들 미쳐 날뛰고 있다.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고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의 기사일 것 같은데 기사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일회용품이 이제 발명됨으로써 뭐 지금 여기서 버려지고 있는 뭐 이런 각종 이제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뭐 설거지하려면 한 40시간 정도 걸릴 그런 분량인데 우리 이 가정주부는 이걸 설거지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일회용품이기 때문이다. 일회용품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주부들의 가사 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엄청난 발명품이다. 약간 이렇게 일회용품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일회용품은 정말 쓰면 안 되고 쓰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때 당시 이게 1955년이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주부들의 그 가사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 발명품으로서 이제 엄청나게 각광받고 되게 찬양받았던 그런 제품들인 거죠.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우유 광고인데 이게 우유 팩에 이제 종이 팩에 넣어가지고 우유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거 전에는 여러분들 뭐 플란타스계라는 뭐 이렇게 만화나 뭐 책이나 이런 동화 이런 거 보시면은 되게 그 네로가 파트라슈를 학대해가지고 엄청나게 무거운 우유통을 막 끌고 하게 하잖아요. 지금은 뭐 하면 뭐 거의 동물학대로 잡혀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때 당시 우유는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됐었냐면은 이렇게 엄청난 무거운 철제통에다가 우유를 가득 담고 배달을 해주고 그 전에 배달했던 우유통을 이제 회수해서 세척해서 다시 우유를 채워서 또 배달하고 회수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우유 배달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엄청나게 무거운 통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스스로 우유를 따라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광고 문구에 보면은 이제 종이팩으로 나와서 이제 엄청나게 가벼운 이제 우유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직접 따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이게 개발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또 쓰레기가 생겼겠죠. 다음 광고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광고인데 이거는 종이컵 광고예요. 그래서 뭐 애들이 뛰어와서 이제 뭐 마실 거 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종이컵을 하면은 너의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다. 이제 너의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컵을 사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회용품은 되게 쓰레기를 많이 뭐 배출시키고 뭐 우리 쓰레기의 양을 늘리는 되게 주범 같은 느낌이면은 이때 당시에는 가사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품으로서 많이 광고가 되었던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당시 사회적 그런 요인 같은 게도 이제 쓰레기 증가를 이제 부추기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대공황이에요.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929년 미국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된 전 세계 경제 위기고 그래서 뭐 실업률이 30%까지 오르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뉴딜 정책이라는 걸 해가지고 정부에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런 후보댐 같은 거를 뭐 모델로 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써서 실업자를 구제해서 각자 공공 사업을 실시하는 식으로 이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 이거 외에도 일회용품 사업을 사용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면서 이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공황 비슷하게 IMF가 이제 90년도 후반에 왔을 때 뭐 당대 최고의 개그 우먼이었던 이경실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IMF니까 이제 아껴 쓸 거야 하면서 이제 허리띠를 이렇게 막 졸라매다가 헥헥거려서 숨 막힌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똑똑한 소비가 경제 살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일회용품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다시 살리려고 했는데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뭐 대공황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 망하고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니까 정부에서 직접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임금을 줘서 실업자 딱지를 떼게 하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쓸 거잖아요. 근데 돈을 쓸 때 만약에 일회용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아닌 걸 쓸 경우에는 한 번 산 다음에 한 10년 동안 쓰면 되겠죠. 뭐 그릇을 예를 들면 뭐 도자기 그릇 하나 산 다음에 쓰고 설거지하고 하면은 계속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소비를 조금 하니까 임금도 조금 줄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 경제 회복 속도가 느리겠죠.
그 대신에 근데 만약 일회용품을 산다 그럴 경우에는 쓰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해야 되니까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임금을 엄청나게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에 이제 일회용품이 아닌 걸 쓸 때에 비해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잘 살아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공황을 극복하는 그 대책 중 하나로서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상황도 이런 쓰레기 증가의 원인이 되게 되는데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어쨌든 뭐 탱크 막 찍어내고 뭐 항공기 막 찍어내고 뭐 폭탄 엄청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장도 확장하고 대량 생산 체계가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막 하다가 전쟁이 뚝 하고 끝나니까 갑자기 이제 요 만들어봤자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위축되고 정부에서 더 이상 얘를 사주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걸로 더 이상 뭐 탱크 만들어봤자 팔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탱크를 만드는 대신에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소비재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대량 생산으로 소비재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가격도 싸지고 엄청나게 물건들이 많이 풀리게 되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군수물자의 원료였던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소비재 재료로 활용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어떤 이제 군수업자가 이제 자기 이제 전쟁에서 이제 돈 많이 벌려고 미리 플라스틱 원료를 엄청나게 많이 사놨는데 사실 세계 2차 대전이 결과적으로는 핵두방으로 끝났잖아요. 핵두방이 갑자기 뻥뻥 터지면서 이제 전쟁이 갑자기 끝났잖아요. 전쟁이 갑자기 끝나니까 이 군수물자를 이제 보급하려고 이렇게 사놨던 원료가 이제 막 쓸데가 없이 이제 놀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손해가 되게 손해가 되기 직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호주 원주민들이 요런 이상한 거를 만들어서 막 허리에 돌리면서 놀더라 이래가지고 이거에서 착안해서 이제 그 플라스틱 재료로 훌라이프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라고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대박 히트를 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훌라후프가 이제 확산되게 됐죠.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이제 뭐 절약과 검소의 시대에서 이제 풍요와 낭비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망의 발달인데 당시 이제 미국 전역에 고속도로가 깔리면서 트럭으로 이제 유통망이 발달하게 돼요. 근데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때 이 물건만 실어나는 게 아니라 그 포장재가 뭐에 포장하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뭐 당연히 튼튼해서 뭐 안에 내용물이 상하면 안 되지만 또 얘가 가벼워야 최소한 한 트럭에 이제 많이 실어가지고 돈을 왕창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가벼우면서 튼튼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폴리에틸렌 필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닐봉지가 이제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폴리에틸렌 필름은 이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플라스틱 형태고요.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이런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쉽게 이런 비닐봉지로 포장된 제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년 한 8천만 톤의 이제 폴리에틸렌이 생산돼서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일회용품이 되게 이제 권장되고 많이 써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현재 일회용품은 약간 쓰면 안 되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막 환경 파괴의 주범인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특히 일회용품 중에서도 이제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이제 바다 해양 오염과 이제 겹쳐지면서 되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도 이제 뭐 플라스틱 빨대나 컵 아웃 해가지고 시민들도 나섰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카페 가면은 뭐 아예 빨대를 안 주던가 아니면 뭐 종이 빨대를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뭐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자 해가지고 뭐 환경부랑 홈쇼핑이랑 같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이걸 줄이자 하는 운동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어쩔 수 없이 뭐 만들어내긴 하는데 우리가 쓰레기 배출하는 경로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되게 정해진 방법대로 잘 배출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잘 넣어서 묶어서 놓으면은 이걸 전문 처리업자가 갖고 가서 이렇게 쓰레기 매립지에 같이 매립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거. 반면에 우리가 쓰레기를 뭐 아무데나 버리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데나 이제 뭐 바람이나 뭐 비에 쓸려서 막 지나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 같이 이렇게 잘 관리된 경우는 주로 환경에 어쨌든 정해진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주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무렇게나 버리는 거다 보니까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배출 경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를 보통 점오염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앞서 잘 관리된 상태로 버리는 걸 보통 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 이 점오염원은 그냥 쓰레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점으로 딱
찝을 수 있어서 점오염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얘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요 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점오염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정의를 읽어드리면은 일정한 배출구를 가진 오염원으로서 이제 도시의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이 이제 모여져서 나오면은 이런 거 보통 점오염원이라고 해요. 반면에 비점오염원도 있는데 비점오염 같은 경우는 일정한 배출을 갖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림에서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해진 곳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점오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아무데나 버려져 있고 이게 바람이나 뭐 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를 갖지 않은 오염원으로 뭐 농경지나 산지, 도로 등에서 빗물과 함께 쓸려 하천을 등을 오염시키는 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이 여기서는 이제 수질에 좀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이런 수질뿐만 아니라 되게 이 오염이 발생하는 곳이 정해졌으면 점오염원,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오염이고 아니면 오히려 되게 넓게 퍼져 있어서 어디로 특정 짓기 어려우면 비점오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강에서 모여있는 이제 오염 물질들을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이런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에 의해서 오염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다에 이제 쓰레기가 모이면은 이 쓰레기가 이제 썩어야 되는데 잘 썩질 않죠. 그래서 뭐 플라스틱, 뭐 비닐백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서 20년, 뭐 이런 페트병 같은 경우는 450년, 유리병 같은 경우는 아예 평생 가는 약간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쓰레기 섬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게 바다로 유출되게 되면은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한 곳에 모이게 되고 이게 모이고 엄청나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섬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쓰레기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양 이게 중심에 환류가 발생하는 곳에는 다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북태평양 쓰레기 섬이고 그거 외에 뭐 인도양, 뭐 남태평양 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요즘 버리는 쓰레기들이 다 플라스틱이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물에 뜨게 되고요. 또 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부식이나 분해도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일회용품이 증가하면서 이런 플라스틱 일회용품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양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대규모의 쓰레기 섬이 발견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제일 처음 이제 발견된 쓰레기 섬이 이제 북태평양 지역에 있던 쓰레기 섬인데 토비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제 배 타고 나왔다가 이게 뭐야 하고 봐가지고 보고하면서 이게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 이제 진짜 섬은 아니고요. 약간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이제 떠 있는 약간 이런 부유물질이 모여 있는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마치 섬처럼 보인다고 하고요.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뭐 이렇게 섬인 줄 알고 내려앉았다가 그대로 물에 빠져 죽는 이런 비극도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뭐 쓰레기 섬이나 해양 쓰레기 이제 비용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플라스틱류가 이제 많이 있고요. 이 플라스틱류도 보통 1차 미세 플라스틱이랑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나눠지는데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생산 당시에 처음부터 이제 작게 제조된 플라스틱, 예를 들어 뭐 칫솔이 아니라 치약에 들어있는 뭐 플라스틱들 아니면 우리 화장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들 이런데 이제 작게 이제 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작은 크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얘가 이제 처음에는 크게 뭐 페트병이나 뭐 어디 뭐 빨대나 뭐 칫솔이나 이렇게 처음에 크게 나왔는데 얘가 이제 자연 환경에 노출되면서 뭐 파도나 바람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잘게 쪼개진 것들 이런 것들 보통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다로 가서 이제 바다로 가서 그냥 얌전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바다 생물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바다로 흘러간 쓰레기들이 이제 뭐 지들끼리 섬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바다 생물들을 많이 위협하고 심지어 많이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피해의 종류가 보통 얽힘이나 섭취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얽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유령업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령업은 뭐냐면은 이제 버려진 어망이나 밧줄이나 통발 같은 데서 통발들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얘가 이제 둥둥 떠다니면서 물고기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유령업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그물이나 낚싯줄에 이제 몸이 걸려서 서서히 몸을 옥죄어서 죽이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고 해서 이제 먹이를 먹으려면 이제 움직여서 먹이를 먹으러 다녀야 되는데 이게 얽혀가지고 먹이를 먹으러 다니지 못하니까 그대로 죽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유령업 혹은 이제 얽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이제 포르투갈 남부 해역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했는데 어망이 이제 버려진 이후에 최대 이제 248일간 더 고기잡이 흉내를 낸다고 하고요. 길이 100m 정도에 버려진 어망이 최대 87.6마리의 대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연간 어획량이 0.5%가 인간이 아닌 바다 쓰레기에 의한 어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연근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한 10% 정도가 유령업에 의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그냥 폐그물이나 통발 같은 거 그냥 아무 데나 버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바다에 버려지는 이제 폐어구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폐어구 중에 한 25%만 육지로 해수되고 나머지 75%는 그냥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막으려고 이제 어구관리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어구관리법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이제 과도하게 어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어구 사용량을 각각 이제 정해주고요. 혹시 어떤 어민이 나는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더 쓰고 그만큼 이제 수거해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어구관리법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일론 어구를 이제 생분해성이 되는 이제 바다로 가서 이제 분해가 되는 그런 어구로 이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뭐 일단 개발은 됐는데 아직까지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 2배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섭취하는 문제인데 뭐 섭취는 말 그대로 이제 바다 쓰레기를 이제 먹이로 잘못 얘네들이 오인해가지고 이제 먹는 거를 이제 섭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섭취한 위한 피해는 뭐 아무래도 바다 생물 배를 갈라보지 않는 이상 이제 확인이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주로 이제 얘네들이 바다 쓰레기를 이제 먹으면은 위장 압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바다 쓰레기를 먹는다고 여간에 영양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굶어 죽는다던가 요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북이들이 이제 뭐 이런 요 비닐봉지를 이제 해파리로 오인해 가지고 먹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랑크톤이 있는데 얘가 반짝반짝 빛나죠. 얘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서 이렇게 빛나는 건데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약간 떠다니는 플랑크톤으로 잘못 인식해 가지고 이렇게 먹어 가지고 요 안에 플라스틱 조각이 이제 관측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태계 하면 육지 생태계를 많이 떠올리는데 육지 생태계는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식물들이 이제 생산자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뭐 초식 동물들, 육식 동물들이 있어서 이렇게 생태계 균형을 이렇게 맞추고 있잖아요. 뭐 이런 생태계 균형이 그대로 이제 바다에도 있는데 육지에서는 이제 육지에서 식물이들이 했던 역할을 바다에서는 이게 식물성 플랑크톤이 해요. 근데 육지에서 이제 식물들은 이제 땅에 딱 꽂혀가지고 이렇게 있었으면은 얘네들은 어쨌든 바다에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태양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미세한 애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면서 존재하는 요 애들의 모습이 마치 미세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는 거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바다 생물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식물성 플랑크톤 혹은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착각하고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몸 안에 이런 플라스틱 성분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일체 미세 플라스틱 뭐 처음부터 작았던 애들 아니면 이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엔 컸지만 작아진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어쨌든 이제 바다 위에 이제 짧게 쪼개져 가지고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먹이로 오인받아서 이렇게 물고기들이 먹기 시작하고 좀 더 큰 애들이 먹고서 결국 우리 식탁까지 오는 거죠. 특히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뭐 분해나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쪼개지기는 하지만 계속 플라스틱 구조나 특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식탁까지 그대로 오게 됩니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엘버트로스의 비극인데 엘버트로스가 이제 굉장히 멀리 나는 이제 철새인데 이 새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알을 낳으면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이 새끼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이제 애가 스스로 먹이를 못 먹으니까 뭐 어미가 이제 바다에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먹이를 직접 새끼 입에 넣어주는 식으로 새끼를 양육하거든요. 근데 이 새가 이제 멀리서 이제 날고 있을 때 이게 바다 쓰레기가 이제 쓰레기인지 물고기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쓰레기를 집어다가 계속 애 뱃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는 계속 이제 먹이를 잡아다가 뱃속에 넣어준다고 넣어주는데 이 애기 뱃속은 결국 이제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이 애는 이제 뭐 영양분을 못 먹으니까 아사해서 죽게 되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뱃속에서 먹이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쓰레기만 잔뜩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양식장 할 때 부표로 이제 그 스티로폼들 많이 쓰거든요. 이런 스티로폼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뭐 여러분들 뭐 포장하실 때 스티로폼 오면은 되게 알갱이가 되게 잘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바다에 나가 있으면은 뭐 파고가 됐던 뭐 바람이 됐던 햇빛이 됐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얘가 그 알갱이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알갱이들을 이제 물고기들이 이걸 먹이로 착각해가지고 오인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뱃속에서 이런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잔뜩 발견되는 약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설치한 사람이 직접 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원칙들도 좀 잘 지켜지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다에 나가는 쓰레기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바다에 나가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거에 대한 대책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바다에 쓰레기가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되게
수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뭐 우리가 여기 이렇게 길 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 생각하면 그냥 잠깐 허리를 굽히는 노동 정도로 이렇게 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일단 해안가에 있는 것만 해도 이제 얘가 물을 먹으니까 일단 무거워지죠. 일단 만지기 찝찝해지죠. 약간 이런 약간 뭔가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 뭐 단계가 하나가 더 생기는데 얘가 심지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잠수부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서 얘를 수거를 하지 않는 이상 수거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요. 좀 더 깊은 바다에 있으면 당연히 배 타고 나가서 이제 잠수부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오기 시작을 하고요. 더 깊은 데로 가면은 이제 아예 중장비를 동원해서 배에 이렇게 크레인을 달아서 이 크레인으로 수거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떨어진 쓰레기는 굉장히 처리가 쉬운데 바다에 그 버려진 쓰레기는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바다 쓰레기 수거에만 해도 이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정책 중 하나가 이제 조업종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인데 이건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어부들이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펼쳤다가 이제 그물을 걷어 올리다 보면은 뭐 물고기도 걸릴 때가 있지만 쓰레기가 딸려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H 제섭사고 그냥 바다에 갖다 버렸으면은 이제 바다에 버리지 말고 이거를 실어가지고 가져와서 수협에 갖다 주면은 그 쓰레기만큼 돈을 줘요. 이게 이제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인데 말 그대로 수협에서 쓰레기를 사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사업으로 이제 2007년 한 해 이제 49억 원의 세금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또 일부 비판받는 점이 뭐냐면은 어쨌든 바다의 쓰레기의 상당 부분 이제 어민들이 버린 거잖아요. 어민들이 버린 통발이라던가 뭐 시대라던가 뭐 그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부들이 그걸 버렸는데 어부들이 다시 그걸 주워서 돈을 받는 거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버리고 내가 주운 다음에 돈을 받는 약간 이렇게 창조 경제적인 약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비판받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섬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가 존재를 알았으면 얘를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 처리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처리가 어려운 이유가 일단은 얘가 이제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해류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대요.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 봐서는 얘가 여기서 여기 뭐 이렇게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바다에 나가보면 요 길도 엄청나게 큰 길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찾았다고 해도 어쨌든 얘까지 이제 배를 끌고 가서 수거를 해와야 되잖아요. 근데 배를 끌고 가는데 뭐 드는 비용이라던가 뭐 에너지라던가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돈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 비용을 누가 분담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 옛날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일본을 휩쓸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또 쓰레기가 바다로 빠져나가게 됐거든요. 그때 빠져나간 그 쓰레기가 이제 해류의 흐름을 따라서 결국 그 흘러 하와이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이제 일본제 쓰레기가 이제 발견되니까 이거를 처리하는데 돈을 일본이 내야 되는지 아니면 미국이 내야 되는지 갖고 이제 외교적으로 논의를 했었던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누가 돈을 낼지가 정확하게 그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으니까 이걸 과연 또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많은 돈을 누가 낼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션 컬리업이라는 이제 단체에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V자 모양의 이제 막을 설치해서 해류 흐름에 수직이 되도록 얘를 설치하면은 얘가 알아서 걸릴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V자로 이제 펜스를 만들어서 바다 쓰레기들이 이제 가운데에 모이면 요거를 이제 모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한 사람이 이제 보얀 슬롯이라고 요 사람인데 이걸 제안할 때 나이는 열 몇 살밖에 안 됐었다고 해요. 얘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갔는데 바다에서 물고기는 안 보이고 쓰레기만 잔뜩 보이니까 그거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런 걸 이제 제안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제안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조를 해가지고 한 40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400억 정도가 모여서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제 2018년도에 한번 처음으로 초기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청소에 실패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실패해서 이때 당시에 이게 진짜 되는 거냐 이게 가능성이 있냐 해서 되게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태평양의 쓰레기 중 이제 일부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거는 좀 실험적인 거고 약간 소규모로 한 거라서 태평양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로 얘를 크기를 늘리는 그런 연구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동영상을 준비하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V자로 되고 이렇게 배 두 대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 002가 이제 두 번째 버전이라는 거고요. 요 뒤에 있는 요 그물 같은 게 이제 쓰레기 모으는 그런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물이 한 3m 정도 높이가 돼서 인제 끌고 천천히 끌고 가면서 쓰레기를 모으고요. 이 속도를 충분히 천천히 해 가지고 물고기들은 충분히 빠져나갈 시간을 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리고 얘를 이제 약간 U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끌고 나가면은 물살 때문에 얘가 서서히 가운데로 모여 가지고 뒤에 있는 요 주머니에 인제 쓰레기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인제 빵빵해졌죠. 쓰레기들이 모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 모으면 인제 얘를 인제 바다 인제 다시 이렇게 건져내 가지고, 그래서 얘를 싹 비우죠. 이렇게 싹 비우고 난 다음에 얘를 그냥 버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종류별 플라스틱 종류별로 분류를 해요. 뭐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이제 그걸 아예 또 라벨을 묶어 가지고 이제 리본으로 이거 무슨 플라스틱, 무슨 플라스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육지로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는 식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규모가 작은 거고, 인제 태평양에 있는 진짜 쓰레기섬 처리하려면은 인제 엄청나게 큰 걸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예.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죠. 이게 소규모로 만든 거란데 건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인제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처리하려는 노력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해양 오염 사례, 인제 쓰레기 외의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인제 화학 물질에 의한 오염.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미나마타의 비극인데, 이 미나마타가 일본의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그래서 인제 물고기 잡아 가지고 그 물고기를 인제 먹으면서 살던 마을인데, 이 미나마타 마을 옆에 인제 커다란 인제 공장이 들어오고 그 공장에서 수은을 썼나 봐요. 근데 수은을 인제 몰래 바다에 버렸던 거죠. 근데 그 수은을 바다로 버리다 보니까 이 수은에 중독된 물고기들이, 거기 살던 물고기들이 인제 수은에 중독되게 되고, 그걸 또 어민들이 먹으면서 어민들도 수은에 중독되면서 인제 손가락에 꼬인다든가, 뭐 신경성으로 장애가 일어나서 몸이 꼬인다든가, 아니면 기형아로 출산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인제 미나마타 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요런 바다로부터 인제 유독한 화학 물질이나 중금속을 방류함으로써 인제 바다가 오염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제 해산물에 인제 중금속 누적이 인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제철 해산물 뭐 안심하고 드세요 뭐 이렇게 홍보하는데 인제 중금속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뭐 해산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의 몸에 누적되는 중금속이 물고기의 5 배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뭐 수은 생선 논란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요렇게 인제 뭐 화학 물질이나 중금속에 의해서 이렇게 바다가 오염되는 사례도 있고, 뭐 기름 추출에 의해서 인제 오염된 사례도 되게 여러분들 흔하게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1967 년에 인제 유조선 토리 캐니언호 난파 사고인데, 이게 다른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이런 대형 유조선이 인제 침몰해 가지고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된 최초의 사례라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인제 영국이랑 프랑스 사이의 해협에서 얘가 침몰해 가지고 영국이랑 프랑스 바다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해서 인제 당시 유엔에서 계류 중이었던 인제 해양 오염 방지 협약이 이걸 이 사건을 그 계기로 해서 인제 통과가 돼 가지고 결국 인제 해양 방지 오염 협약이 인제 체결된 그런 사례도 이기도 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인제 국내 사례가 인제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2007년 인제 12월 7 일에 인제 삼성중공업의 그 크레인선이랑 그 유조선이 충돌해 가지고 인제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새어나온 사건이고요. 이때 당시에 인제 12,547 톤의 인제 원유가 해안으로 유출되면서 그 바닷가를 이렇게 다 뒤엎은 그런 사고죠. 그래서 이 사고가 나고 나서는 이제 한참 이걸 회복하려면 진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 가지고 인제 돌 기름을 닦는 그런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뭐 저도 하루 가 가지고 돌 닦고 이렇게 왔는데, 진짜 그 딱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기름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되게 신기하다.' 뭐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돌을 하루 동안 닦고 왔는데, 어쨌든 이런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인해서 지금은 거의 예전 모습을 회복한 상태로, 뭐 오히려 기름 유출의 흔적이 보기 어려운 뭐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게 서해 페리오 사건인데, 이 서해 페리오 사건은 그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거랑 그 사건이 났을 때 과거에 비슷한 사건의 사례로서 인제 많이 언급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인제 비슷하게 인제 1993 년에 인제 유람선이었던 인제 그 서해 페리오가 바다에 침몰하면서 362 명의 승객 중에 292 명이 사망한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이 사건의 원인을 조사할 거잖아요. 근데 원인으로 인제 뭐 정원 초과나 뭐 과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적이 되는데, 또 하나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바다 쓰레기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인제 어
추진기의 축에 이제 나일론 로프가 감겨 있었다는 건데,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속도가 느릴 때보다 빠르게 이렇게 막 가야 균형 잡기가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배도 느리게보다 빠르게 갈 때 균형 잡기가 쉽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배가 이게 쓰러질 것 같을 때 이제 스크류를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올려서 균형을 잡았어야 했는데, 이 추진기의 축에 이제 나일론 로프가 감겨가지고 제대로 속도를 못 내니까 얘가 균형을 못 잡고 결국 좌초돼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다. 뭐 이런 게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이 서해 페리오 사건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선박 사고 한 10분의 1 정도가 바다 쓰레기로 일한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뭐 보고되지 않은 잔고장을 포함할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심지어 뭐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 중에 뭐 가셨다가 이제 발에 이제 뭐 나일론 그물 로프 이런 게 감겨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뭐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이처럼 바다 쓰레기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나가시지 마시고 제가 이제 출석 체크 또 마지막으로 지각 체크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마지막으로. 예, 출석 체크는 다 했고요. 이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출석이랑 지각 체크는 제가 그 사이버 캠퍼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질문 남겨주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보통 안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질문해도 네네네. 채팅에 올라온 질문이랑 같은 건데요. 네네네. 온라인으로 예예예. 오프라인 아니고 온라인으로 할 거고요. 그냥 중간고사랑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뭐. 네. 일단은 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 제가 일괄 종료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